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돈버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김한태입니다. 백종서입니다. 2020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그럼 또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나면 2020년을 마무리할 때 키워드 역시 코로나19 이거겠죠.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이제 0%대로 추락한 이후에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희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1억이 있다. 그래서 1억이 있어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1년이 지나가서 이자를 5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는 화폐 가치의 하락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떨어뜨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0%대 금리를 아주 본격적으로 도래한 그런 시대로 보는 그렇죠. 거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1년 동안 1.25%의 금리를 하락을 이게 시켰어요. 사자성어의 급전직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급전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5% 급락을 하면서 돈의 가치가 이제 급락한 건데요.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네.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나 또는 연금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돈도 시중금리 하락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경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정부가 자, 돈 좀 풀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경기도 이렇게 확 부양하고 그렇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긴 한데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돈을 불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 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강조했지만 돈을 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주시장에 주식 가격이 오르는 네. 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1억을 맡기면 이자를 연 17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을 맡기면 1년에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25만 원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의 가치가 3분의 1가량 줄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이라면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1년 동안 500만 원을 받아야 될 가치가 생각을 해보면 10억, 최소한 10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 1년간 최소 2억 이상의 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그렇죠. 좀 되네요. 그렇죠. 예. 화폐 가치 하락은 실물 자산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돈을 굴려서 이 원금을 이제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칠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칠이 법칙. 그러니까 예. 표를 이제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내 돈이 2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자가 1%일 때 원금이 2배 되는 데까지 72년이 걸려요. 네네. 그럼 지금 0.5%면 몇 년 걸릴까요? 어이구. 144년. 144요? 이야. 144년이 걸릴까? 단순한 와. 이자 수입으로만 돈을 굴리기는 어렵게 된 거죠. 결국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1%에서 0.5%로 떨어졌을 때 그냥 2배 시간이 걸린다 그랬더니 의미가 잘 안 와닿았었는데 이게 72년이 144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느낌이 확 와닿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뭐 언젠가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벗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를 쫙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게 고령화 때문에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를 피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때 노후 대비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매월 소득이 들어오는 네. 그런 자산, 이걸 인컴 자산이라고 인컴 하는데 자산. 인컴 자산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인컴 네. 자산 투자에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에서 버는 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로 노후를 충분하게 좀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인컴 자산인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만 준비해 놓은 경우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인컴형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매달 그 돈이 들어와서 내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야 월급쟁이가 최고다,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컴 은퇴하고 나서도 월급 들어오듯이 인컴이 딱딱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있나? 네. 요즘 이제 60세 되신 분들은 왜 주택연금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하고 그 보증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매달 생활비를 그 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것, 이것을 그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렇죠. 영모기지론. 예.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연금을 받는 방식을 택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또 내가 연금 타고 나면 남는 돈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니까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가 그 감소 위험이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 위험이 없으니 결국은 안정적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인컴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긴 합니다만 주택연금은 국가가 그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게 좋긴 하지만 꼭 이것만을 갖고 인컴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건 따로 떼어놔서 다음번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그러면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인컴형 투자 이게 어떤 것이 있나? 이걸 그럼 좀 알아볼까요? 우선 이제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이 바로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뭐 채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 있어서 미래 현금을 가장 예측하기 쉬운 그런 것들인데요. 물론, 안정적이죠. 예. 그렇죠. 물론 채권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자본 손익이 발생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격 변동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국내 채권은 대부분 국고채 위주로 돼 있어요.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 1.4%대예요. 그럼 1.4% 해봐야 이것도 뭐 충분하지는 않네요. 예. 은행 이자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은 신흥국 국채나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은 정크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그런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컴이 상당히 높은 인컴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서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인컴형 펀드로 신흥국 채권과 하이힐드 채권에 직접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투자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라고 그러죠. ETF. 예. ETF에 채권형으로 구성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투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정크란 말 들어가면요. 저도 정크만 보면 약간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간접적인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좀 돈이 좀 그래도 있다 싶으면은 뭐 큰 부동산이 아니라 뭐 작은 부동산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이거 임대 넣으면은 또 이게 임대료가 이게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좋은 인컴형 투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물주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렇죠. 쓰죠. 최고. 조물주보다 최고. 건물주. 그 좋은 인컴형 투자 맞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소득을 얻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인컴형 투자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서울의 일부 핵심 상권을 제외하고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가 하락세라는 게 좀 문제예요. 주거용 부동산에다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것도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이럴 때 대안이 바로 부동산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리츠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을 그 돈을 모아서 펀드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상업용 부동산 빌딩 하나를 통으로 뭐 몇천억짜리 사서 그게 거기에 나오는 월세를 그 배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네. 바로 리츠인데요. 이 리츠는 부동산 임대를 직접 본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리츠, 부동산 펀드, 뭐 인프라 펀드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해외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리츠는 주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고요. 네.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리츠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근데 미국의 리츠나 일본의 리츠, 그다음에 뭐 그 아시아 리츠, 최근에 이 해외 리츠가 투자할 곳이 되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 미국 리츠 시장의 수익률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연 8% 정도. 괜찮네요. 엄청나게 높아요. 예. 이게 그 리츠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외국보다는 덜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징이 돈 관련된 것도 되게 빨리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리츠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국내에 이제 리츠 회사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네. 리츠에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저라고 왜 인컴형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부동산은 좀 덩어리가 크니까 주식. 근데 주식 중에서도 보면은 배당 잘 주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투자를 해놓으면은 물론 이게 확 튀지는 않더라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인컴 투자형 자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김한태 아나운서가 네. 이제 날이 갈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게 이 앞에서 다룬 그 다음을 예측하는 정도가 상당히 이게 빨라요. 공부를 해야지 유튜브 방송도 하지 이거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배당형 자산이 인컴 자산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녀들한테 좀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배당형 주식,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국내 상장사들이 최근에 배당을 엄청나게 늘리는 추세예요. 네. 배당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배당주를 역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투자 기회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주가 상승과 더불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꽁도 먹고 알도 그렇죠. 먹고 그거죠. 그렇죠. 이제 뭐 보시면 최근에 그 뭐 페이스북에 투자했거나 구글에 투자했거나 뭐 이런 데는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아마존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상당히 재미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배당주도 주식인 만큼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배당주에 투자할 땐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무리하게 배당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꼭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배당금 나누기 순이익이에요. 이게 100%를 넘어서서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한다라고 네. 하면 이 경우는 배당 위험이 존재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보다 배당을 많이 한다. 이거는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손님 끌기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배당 성향이 배당금이 순이익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건 조심하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어떤 배당주 그러니까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 같은 거 이제 투자하려면은 어떤 게 배당 높고 모르잖아요. 요즘에 책이 또 잘 나오고 그렇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뒤져보시면 그 정보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미국의 배당주가 어떤 거고 네. 작년에 배당률이 몇 %였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언택 관련된 주식들은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뭐 한국 주식으로 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니 어떤 게 배당금이 많은 주예요? 궁금했을 텐데 날로 먹지 마시고 요즘에 책에도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도 정보 많으니까 조금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언택 관련된 그런 시대니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배당이 엄청나게 나올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이제 책에 보면 또 그 정보 홍수 시대예요.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날로 먹지 말고 공부해서 먹도록 합시다. 나나 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